여러분, 태양왕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루이 14세는 철저한 시간 관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궁정인 생활을 했던 생시몬 공작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시계와 달력만 있으면 상백리 밖에서도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루이 14세는 엄청난 시간 관리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대략적인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이 14세는 매일 아침 8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최측근 수행 비서 역할을 하는 신하인 마레드 샹브는 루이 14세의 침대 아래서 잠을 자며 매일 아침마다 전하,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기성관료 알려주었다고 해요. 루이 14세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가발을 먼저 착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머리를 공개적으로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일종의 민머리에 대한 컴플렉스라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그와 침실을 공유하는 신하만이 그의 모든 사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8시 15분에는 그의 주치의가 들어와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 그의 가발을 빛으로 다듬고 적신수건으로 손과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외에 그의 또 다른 신하는 그에게 상경책을 건네며 루이 14세는 상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8시 30분에는 공개적으로 그랑 레베라고 불리는 기상 예식을 올렸습니다. 이 기상 예식에는 100명의 남성 궁정인들이 왕의 침실에 직접 들어와 루이 14세가 옷을 입고 숲으로 아침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죠. 이 기상 예식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에티켓에 따라 이 시간 동안 이 예식에 참여한 궁정인들은 침묵을 지켜야 했으며 오로지 루이 14세만이 말을 하고 말을 걸을 때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상 예배가 끝난 뒤 오전 10시에는 아침 미사를 위해 루이 14세는 왕의 침실을 나와 거울의 방을 지나 왕실 예배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동안은 베르사유에 거주하는 모든 궁정인들이 거울의 방으로 나와 루이 14세의 아침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네거나 하고 싶은 말을 쪽지에 적어 루이 14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는 주요 고위 관료들과 함께 국정회의를 하며 국정에 관한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은 국제사안에 대해서, 화요일과 토요일은 경제사안, 그리고 금요일은 종교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 루이 14세는 혼자 침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를 한 것은 루이 14세 혼자이긴 했지만 몇몇의 왕자들과 고위직 궁정인들은 루이 14세 주변에 서서 점심 식사를 지켜봐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루이 14세의 점심 식사는 기본 3 또는 5 코스로 제공되었으며 주로 육류와 생선 요리가 제공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식사를 하는 도중 테이블 냅킨을 옆에 서 있는 궁정인에게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볼 때면 그 궁정인은 엄청난 영광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베르사유 궁정 귀족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왕의 부탁을 받는 것을 꿈꿨을 정도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는 루이 14세는 가벼운 사냥, 정원 산책, 마차 운전 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첩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오후 6시부터는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그랑드 아파르트망에 입장하여 궁정 귀족들과 함께 작은 저녁 연회를 즐겼습니다. 이 동안은 간단한 뷔페 스타일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루이 14세는 이곳에서 음악을 들으며 궁정인들과 당구와 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그의 가족들과 10시가 되어서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궁정 귀족들은 만찬실에 모여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루이 14세는 자신의 개인 방으로 이동하여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뒤 11시 반에 자신의 침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쿠시에라고 불리는 취침 예식을 거행했죠. 이 시간 동안 왕의 침실로 궁정인들이 모이며 왕이 잠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매일 밤 침실로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궁정인들을 선택했는데요. 왕에게 선택받은 궁정인은 이들을 엄청난 영광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루이 14세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군주들의 일과는 크게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루이 14세의 실질적인 하루 일과는 이보다 더 디테일했을 거라고 알려져 있죠. 루이 14세는 각 시간 및 분 단위로 자신의 할 일 그리고 신하들이 해야 할 일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엄격한 시간 관리는 워낙 집착에 가까웠으며 시간에 따른 그의 하루 일과는 결국 베르사유 궁전의 전통으로 고착되었다고 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남긴 말로 유명하지요. 루이 14세는 17세기 프랑스를 유럽 초강대국 반열에 올린 절대군주입니다. 또 있었던 것은 그의 막강한 권력. 14세는 17세기 프랑스를 유럽 초강대국 반열에 올린 절대군주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달성할 정도면 자신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막강한 권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막강한 절대군주 힘뿐만 아니라 루이 14세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왕이죠. 루이 14세는 태양왕은 루이 14세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지칭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루이 14세는 어떻게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걸까요? 태양은 항상 힘, 생명, 그리고 웅장함을 상징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태양은 신의 현신으로 간주되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태양은 항상 신화 속 인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샤를 5세 시대 때부터 왕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태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상징도 또 그들만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 때부터는 왕을 완벽하게 대표하게 되는 유일한 상징으로 이 태양이 사용되었지요. 이렇게 된 배경으로 루이 14세와 태양과의 연관성은 그의 출생 때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1638년 일요일인 태양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루이 13세는 그의 출생을 간절히 소망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태양의 부활을 의미하는 라틴어 표현이 새겨진 기념 메달을 주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인 1653년 루이 14세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태양의 신인 아폴로와 같은 황금색으로 치장된 옷을 차려입고 궁정인들 앞에서 무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후 프롱드의 난으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1662년 그의 첫 아들인 도핀을 출생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에서는 로마의 태양신과 같은 옷차림을 했으며 이때부터 태양을 자신을 상징하는 공식 문양으로 지정합니다. 거기에다가 네크 플루비우스 임파르라는 라틴어 표를 왕을 상징하는 공식 표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누구와도 같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궁중에서 신하들이 자신을 부를 때 적극적으로 이 표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와 함께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문양들을 동전이나 기념 메달에 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인 자신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이때부터가 바로 루이 14세는 태양과 동일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태양계와 같이 그는 베르사유 궁전도 자신의 침실을 중심으로 하여 각 행성들을 대표하는 방들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이 14세는 카톨릭을 신봉하는 왕으로서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코프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으로 행성이 돈다는 지동설이 카톨릭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놀라울 일이었죠. 마치 루이 14세는 이러한 지동설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도 천문에 관심이 많았으며 천문학에 관해서는 아끼어는 투자를 하여 1666년에는 왕립과학 아카데미아 그리고 다음에는 파리 천문대를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루이 14세를 후대에도 태양왕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된 이유입니다. 베르사유에 살았던 왕들은 자신의 사치로운 삶을 통해 힘과 권위를 과시했으며 동시에 많은 귀족들은 이러한 삶을 동경하며 베르사유로의 입성을 꿈꿨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수많은 방들은 연회장으로 쓰였는데요. 베르사유에서의 연회인 만큼 그 스케일부터 화려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또는 외교 조약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국가 이벤트를 기념하는 연회 때는 그 규모가 훨씬 크고 화려했고요. 궁전 곳곳에는 촛불을 더 화려하게 하고 정원 곳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만찬은 물론이거니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는 음악 연주회 또는 오페라를 열고 정원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며 연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베르사유는 17, 18세기 유럽 패션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연회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화려한 패션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은 다른 귀족들보다 더 화려하고 돋보이는 드레스나 보석으로 치장하며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회는 그 목적과 종류에 따라 드레스 코드도 다 다르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또한 루이 14세가 만든 에티켓의 일종으로 정해진 드레스 코드를 입어야지만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무조건 프랑스에서 짠 옷감으로만 만든 드레스여야만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 연회를 위한 드레스의 가격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드레스 한 벌의 가격만 해도 현재 가치로도 가장 싼 고급 스포츠카 한 대의 가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매번 바뀌는 드레스 코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아무리 돈 많은 귀족이라고 해도 무시 못할 액수였죠. 게다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귀족들은 높은 이자로 루이 14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구입을 해서 연회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관하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 즉 에티켓에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베르사유 패션에 대해서 말한다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드레스 만들 옷감을 직접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았었답니다. 또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화려한 헤어스타일도 유명한데요. 특히 그녀는 전담 헤어드레서인 레오나르도 오티가 만든 푸프라는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습니다. 푸프는 철사 프레임으로 만든 머리 안쪽 모양을 잡아 머리를 높게 꼬아 올리는 헤어스타일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의 헤어스타일 중에는 머리 위에 모형배를 올리는 헤어스타일도 유명합니다. 이 또한 레오나르도 오티의 작품으로 프랑스 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죠. 이 외에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들고 소화하기 힘든 특이한 헤어스타일들을 하며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하면 또 이 시대의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또 관심이 생길 마련인데요. 이 시대에 그려진 남성 초상화들에서는 장발 또는 하얗게 꼬은 머리를 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것들은 진짜 머리가 아니라 가발입니다. 당시 가발은 17, 18세기 왕 또는 귀족 남성들의 패션 액세서리로 화려하고 높을수록 높은 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발을 17세기 유럽의 패션 트렌드로 만든 장본인은 역시나 루이 14세였죠. 14세의 하루 일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가발을 쓰고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루이 14세는 가발을 사랑했죠. 그러나 루이 14세가 가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탈모입니다. 루이 14세는 17살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여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의 가발 사랑은 죽을 때까지 영원했습니다. 그는 평생 약 300개 이상의 가발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꿔가며 착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루이 14세의 이러한 가발 사랑은 나중에 유럽 전역 그리고 조지 워싱턴 시절에 미국까지도 퍼져 귀족들 사이에서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가발은 위생적으로도 장점이 있었는데요. 특히 가발을 쓰는 왕이나 귀족들은, 특히 남성들은 머리를 밑머리로 밀고 가발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흔하던 이가 머리에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7, 18세기 베르사유에서 왕과 귀족들에게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이를 똑똑하게 잘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부를 더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베르사유의 화려한 패션은 프랑스가 명품과 패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시초가 됩니다. 프랑스의 명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투어 라이브 앱에서 제 오디오 투어 방동광장 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에게 역사가들이 농담으로 붙인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1715년 9월 1일 오전 8시 15분, 일주일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루이 14세는 자신의 77번째 생일을 4일 앞두고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루이 14세는 72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군주로 기억되었죠. 오랜 재위 기간인 만큼 루이 14세는 당시 프랑스 평균 수명이 25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수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절대군주의 태양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루이 14세인 만큼 마치 평생 동안 건강하게만 살았을 것만 같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은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루이 14세여도 결국 한 인간이기에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었지요. 자, 오디오 가이드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사진에는 밀랍 인형 초상화로 묘사된 63세의 루이 14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초상화들에서 느껴지는 생기와 권위 대신 초상화 속 루이 14세는 오히려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밀랍 인형 초상이 루이 14세를 한 인간으로서 가장 잘 객관적으로 묘사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루이 14세는 장수를 하였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하여 잦은 병치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태양왕이라는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축하려는 데 집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본 모습을 알게 되면 태양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더 잘 어울릴 듯합니다. 사실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부터 홍역, 천연두, 편두통, 치통, 신장결석, 당뇨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갖가지 병목으로 평생 고생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짧은 평균 수명에 76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당시 의학 기술은 굉장히 열악하여서 수술을 집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망률을 더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왕의 병을 치료하려고 수술 집도한 의사가 왕을 사망케라도 한다면 그의 목숨은 당연히 무사치 못했죠.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 집도하기 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루이 14세의 치료를 고치기 위해서 7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임상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루이 14세는 치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어쩌면 이러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루이 14세가 장수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엉뚱한 수술은 썩은 치아를 전부 다 뽑아버린 것인데요. 항상 달달한 디저트를 찾는 루이 14세의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당신은 설탕이 이를 썩게 한다는 과학적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는 의학 지식의 부재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원인도 모르고 본인의 치아가 전부 썩게 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것이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치아들을 뽑으면서 실수로 입천장에 구멍까지 생기는 바람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물이 코로 줄줄 흘러내리는 광경을 귀족들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종합병원과 태양왕 중 어떤 별명이 루이 14세에게 더 잘 어울리나요?